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그것이 가져온 혁명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들이 우리 주위를 돌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한 폴란드 천문학자가 이 모든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이 혁명적 이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이론이 과학, 철학, 종교, 그리고 인류의 자기인식에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의 우주관, 즉 천동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천동설의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 달, 행성, 그리고 별들이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천동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우주관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완벽한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에는 불완전한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완벽한 천체들이 완벽한 원형 궤도로 회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세기 그리스 로마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그는 복잡한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행성들의 겉보기 역행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원과 주전원을 사용한 복잡한 체계를 개발했는데 이 체계는 행성의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는 수학적으로 복잡했지만 당시의 관측 결과와 잘 일치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체계는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천문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천동설은 기독교 신학과도 결합되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 신의 창조물 중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믿음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들도 천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가정 하에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동설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과 깊이 연결된 포괄적인 우주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중에 그토록 큰 논쟁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이유입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 2월 19일, 당시 폴란드 왕국의 일부였던 토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가정 출신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크라쿠프 대학에서 공부한 후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과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열정은 천문학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의 저작, 특히 아리스타르코스의 저작에 접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태양 중심설을 제안했지만 그의 이론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코페르니쿠스는 성직자로서 프라우엔부르크 성당의 참사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고 그는 여가 시간을 천문학 연구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고 천체의 움직임을 더 단순하고 우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연은 단순하고 우아하다는 그의 신념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학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 책에는 행성들의 겉보기 역행 운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프톨레마이오스의 복잡한 주전원 체계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을 처음에는 소규모 원고 형태로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소해설입니다. 이 원고는 친구들과 일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만 회람되었고 공식적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진정한 대작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였습니다. 그는 이 책의 집필을 1510년대에 시작했지만 출판에 대해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가져올 논쟁과 비판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이론을 다듬고 관측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젊은 수학자 게오르그 요아힘 레티쿠스의 격려와 도움으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154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에 출판된 첩보를 받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미래에 일으킬 혁명적인 변화를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안드레아스 오시안더라는 루터교 신학자의 익명의 서문과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이 서문에서 오시안더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단지 수학적 가설일 뿐이며 실제 우주의 물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초기에는 이 책이 종교적 논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6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작이지만 핵심 내용은 몇 가지 기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합니다. 둘째, 지구는 매일 자전하며 이것이 태양과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즉, 지구의 자전이 낮과 밤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이것이 계절의 변화와 밤하늘의 별자리가 매년 바뀌는 이유입니다. 넷째, 행성들의 겉보기 역행운동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화성을 추월할 때 우리에게는 화성이 하늘에서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항성들은 태양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도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주전원 체계 없이도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동설은 행성들이 왜 태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지 않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모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행성들이 완벽한 원형 궤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예측은 실제 관측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작은 주전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요하네스 케플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 시대에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구가 정말로 자전한다면 왜 우리는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공중에 던진 물체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뒤처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아이작 뉴턴에 의해 나중에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천문학과 과학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아니라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출판되었을 때 그것은 즉각적인 논쟁이나 거부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오시안더의 서문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단순한 수학적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실제 우주의 물리적 구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문학적 계산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둘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고도로 기술적인 책으로 많은 수학적 계산과 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 천문학자들이나 수학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신학적 논쟁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천문학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는 젊은 수학자 게오르그 요아힘 레티쿠스였습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직접 방문해 그의 이론을 배웠고 첫 번째 설명이라는 저작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더 접근하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지지자는 영국의 천문학자 토마스 디기스였습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영어로 소개했으며 나아가 그것을 우주에 대한 더 급진적인 비전과 결합했습니다. 디기스는 별들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동설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천문학을 뒤집으려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했습니다. 많은 예수회 천문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교황청에서도 천문학적 달력 개혁을 위해 그의 계산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코페르니쿠스의 물리적 모델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논쟁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와 같은 후대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사후 그의 이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두 명의 뛰어난 과학자에 의해 크게 발전하고 강화되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의 정밀한 행성 궤도 관측 데이터를 물려받았습니다. 티코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절충 아닌 독자적인 우주 모델을 제안했지만 그의 관측 데이터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행성들이 코페르니쿠스가 가정했던 것처럼 완벽한 원형 궤도가 아니라 타원형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입니다. 또한 그는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제2법칙과 행성의 공전 주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제3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코페르니쿠스의 기본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관측 결과와 더 잘 일치하는 수정된 태양 중심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동설의 과학적 타당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새로운 도구인 망원경을 천문학에 도입했습니다. 1609년 그는 자신이 개량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고 1년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달 표면이 산과 분화구로 가득하다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천체가 완벽한 구형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만이 다른 천체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는 금성이 달처럼 위상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천동설에서는 금성이 항상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금성의 완전한 원형 위상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을 별의 전령이라는 책으로 출판했고 이는 과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또한 지동설을 지지하는 대화체 저작 두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판했는데 이는 그를 종교 재판에 서게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또한 운동의 상대성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균일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내에서는 운동을 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구가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공헌은 지동설을 단순한 가설에서 과학적으로 강력한 이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수학적 우아함뿐만 아니라 관측 증거를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비전을 지지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점차 과학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그것은 종교기관, 특히 카톨릭 교회와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의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적극적으로 지동설을 옹호하고 대중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변화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갈릴레오가 성경 구절을 재해석하여 지동설과 일치시키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성경 해석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616년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에게는 지동설을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632년 갈릴레오는 두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형식적으로는 두 체계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천동설을 옹호하는 인물을 우둔하게 묘사하며 지동설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지동설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남은 생애 동안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갈릴레오 재판은 과학과 종교 간의 역사적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갈릴레오의 많은 비판자들도 과학자들이었고 그의 지지자 중에는 교회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과 전통적인 권위 사이의 본질적인 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릴레오 재판 이후에도 지동설은 과학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17세기 후반, 아이작 뉴턴은 그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케플러의 법칙의 물리적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뉴턴의 업적은 지동설을 단순한 천문학적 모델에서 포괄적인 물리학 체계의 일부로 격상시켰습니다. 18세기까지 지동설은 과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의 입장도 점차 변화하여 1758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금서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갈릴레오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사과는 훨씬 나중인 1992년에야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18세기 중반부터 지동설에 대한 종교적 반대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단순히 천문학적 모델의 변화를 넘어서 현대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대한 도전과 관측과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 구축 방식을 상징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발전은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고 이후 모든 과학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온 충격은 단순히 과학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인식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철학적, 종교적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은 이러한 인류 중심적 세계관에 도전했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인류의 자리를 특별한 위치에서 평범한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나중에 이를 인류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첫 번째 큰 타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 세 번째는 프로이트 자신의 무의식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인간 존엄성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겉보기와 직관을 넘어서 우주의 진정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동설의 승리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고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권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대의 지식과 종교적 권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관찰과 이성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때로는 반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식 영역에서 비판적 검토와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지동설은 또한 문학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던과 같은 시인들은 옛세계의 붕괴에 대해 썼으며 무한한 우주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문화적 표현에 반영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당신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유명한 구절도 이러한 새로운 우주관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계속해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이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한 은하계의 변방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은하 역시 수천억 개의 다른 은하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주적 겸손함은 역설적으로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지적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그것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폴란드 천문학자의 아이디어는 과학, 철학, 종교, 그리고 인류의 자기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은 단순히 천문학적 모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관과 전통적 권위를 넘어서 관찰,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든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과학적 가설을 넘어서 인류 사상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우리는 이제 우주가 코페르니쿠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다중 우주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대적 발견과 이론은 코페르니쿠스가 500년 전에 시작한 지적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통찰은 겉보기에는 인류의 특별한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 지성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감각의 직접적인 증거를 넘어서 우주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